자, 여기 한지 오래돼서 혹시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야? 내가 좀 기억이 날려나? 어, 내용이 좀 이해는 됐어? 그래? 한, 우리 한 3단락 정도까지 한번 읽어볼게. 기억이 안 나겠지만, 읽으면서 기억을 살려봅시다. 여기, 1단락. 자, 저울은 흔히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잰다. 그렇다면 초정밀 저울은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 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잴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앞전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면 초정밀 저울, 이런 미세 물질의 질량은 지렛대 원리도 아니고 전기저항 변화도 아닌 거지. 그지? 다른 방식이 있나 봐. 그래서 요 앞전 효과라는 것을 가지고 일단 설명을 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재는지를 설명해 줄 것 같아. 그래서 1단락에서 얘기해 준 거야. 저울에서 그러면 저울을 가지고 질량을 잴 때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나 측정하거나 그다음 압전 효과를 이용하거나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거지. 아주 작은 물질의 질량은 이 방법으로 잰다. 가봅시다. 압전 효과에는 재료의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재료의 전압이 발생하는 1차 압전 효과와 재료의 전압을 거면 거꾸로 재료의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2차 압전 효과. 그래서 변형이 생기면 전압 발생이 1차, 반대는 2차. 이런 얘기거든요. 두 압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가 압전체, 압전체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압전체로 뭐가 쓰인다? 소재로서 수정이 쓰인다. 그죠? 근데 이게 설명이 좀 없기는 한데 이 압전이라는 단어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압이 압력, 어떤 힘이 가해져서 변형이 생기는 압력 얘기하는 거고요. 전이 전압. 그래서 용어를 그렇게 딴 겁니다. 압력의 압, 전기, 전압의 전. 그 말 자체가 압력을 받으면 전기 발생. 용어 자체가. 거꾸로 전압을 받으면 압력 발생.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봐봐. 수정이 들었어, 이거. 앞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은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들고 이런 모양이지. 내가 서서 안 하고 앉아서 할게 지금. 이런 모양 만들고 이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든 후 자는 거 아닐까? 자면서 자꾸 전화 오니까 자꾸 끊는 거 아니야? 원판 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면 수정이 진동한다.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이 전압을 가하는 주파수를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우리 교류라고 얘기하는 건 들어본 적 있어? 교류? 교류와 직류? 들어본 적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상관없고 어쨌든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 수정이 주파수를 가지고 있나 봐. 주파수와 일치시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하여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 것이 수정 진동자. 그래서 요게 수정 진동자. 여기 수정의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키게 되면
폭이 커져서 진동합니다. 그럼 측정하기가 편하대요. 진동을. 한 번 더 볼게. 고유 주파수란. 야, 고유라는 말을 언제 쓰지? 고유라는 말은 언제 쓰냐면 다른 것과 겹치지 않고 그것에만 해당하는. 그리고 고유는 그것에만 해당하는 뜻. 그리고 또 뭐랑 다른 것과 겹치지 않고 또 뭐가 있을까? 잘 변하지 않는 이런 걸 고유하다 그래요. 한 사람의 고유한 성질을 뭐라고 불러? 두 글자로 개성이라고 불러. 우리 고유성이란 말 들어봤지? 고유성. 우리 민족의 고유성. 다른 나라의 일본인이나 중국인과는 다른 한국인의 특징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네, 고유 주파수라는 게 있고 그것의 전압을 높이거나 낮춰가지고 움직여서 얘랑 일치시키는 거야. 고유 주파수란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인데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고유 주파수, 고유한 진동 주파수. 같은 재료의 앞전체라도 같은 재료라도 앞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크기가 크고 작을 때 고유 주파수가 커지고 작아지는 관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유 주파수는 앞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고유 주파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정 진동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하면 고유 주파수에서 원래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비례관계 나옵니다. 그죠? 진동자의 기체가 달라붙어서 질량이 증가하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는 비례관계.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화하므로 기체 분자나 DNA가 또 드디어 미세물질 나왔어. 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자,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인데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다. 자, 이거 굳이 식으로 쓰자면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는 즉 질량분의 주파수. 이 세모는 변화량이란 뜻이에요. 그 질량이 달라붙기 전 고유 주파수에서 측정된 질량 때문에 변화된 게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고유 진동수가 10이라고 쳐봐. 이제 질량이 붙었더니 주파수의 크기가 5로 측정돼. 10에서 5를 빼면 5가 되겠지. 요 5가 요 주파수의 변화량. 요런 식인 거지. 그럼 이런 거야.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가 크다는 건 일정한 질량일 때, 측정된 질량이 일정할 때 변화량이 분자값이 무척 크다.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수정이 아닌 다른 진동자는 수정의 진동자는 질량 민감도가 커서 이 값이 크다는 건 같은 질량에 대해 주파수의 변화량이 얘가 크다는 얘기야. 그 말이 요 식을 가지고 따진다면 정말 재미없지. 지훈이 표정이 이게 도대체 뭐고 나는 이걸 왜 읽는가? 그래서 정말 재미없거든. 근데 독서를 좀 잘 하려면 이 독서 지문에서 내 관심사가 나오는 경우가 극히 적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내가 관심사는 아닌데 처음 듣는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거든. 호기심이 생기나? 남자에 대한 호기심이나 이성에 대한 호기심 뭐 이런 거 생길 수 있어도
자, 이게 만만치 않은데. 자, 그래서 문제를 잘, 이렇게 요 단락, 4단락과 5단락도 읽고 풀어야 되지만, 어, 여기 단락을 읽으면 너희들 틀린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어. 잠깐만 볼게. 수정 진동자의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응용하면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드디어 여기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 민감도, 특정, 이번에는 자, 여기에서 앞전 효과 얘기했고, 앞전 효과를 이용해서 수정 진동자를 이용해 가지고 질량을 잴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왜냐면 이것의 변화된 정도를 따지면, 주파수 변화 정도를 따지면 질량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무슨 얘기냐? 잠깐 볼게. 특정 기체 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봐봐. 수정 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하면 여기에 그 해당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면 질량 변화가 생겨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감소한다. 그래서 달라붙으면 질량이 느니까 감축을 감소하겠지. 일정 시점이 되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해. 왜? 달라붙을 때로 붙었더니 더 이상 달라붙지 않아. 붙어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달라붙는 증가되는 동안은 감소하다가 일정 수준의 질량이 되면 질량의 크기가 되면 일정 수준 밑으로는 더 안 떨어지겠지. 유지되는 거야.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혼합된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더 많은 주파수에서 아, sorry.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수정 진동대에 붙어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의 그 척도를 반응 시간이라고 하는데, 반응 시간의 정의, 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특정 기체의 농도는 빨리 될 수 있다. 납득되죠? 파다닥 달라붙어가지고 더 이상 안 늘어. 그럼 얘가 이 정도 질량이 이 기체 안에 있구나 알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안에 기체가 달라붙었는데 되게 느리게 그러면서 계속 붙어. 그 감소가 천천히 계속 감소돼. 계속 감소돼. 몇 시간이 지나도 계속 감소돼. 너무 느리게 붙는 거야. 그럼 당연히 농도 재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 오래 걸리겠지. 됐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지금 8, 9, 10은 나름 풀었습니다. 그죠? 여기 11번 볼 건데, 11번은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겠어? 한번 그려볼게. 알코올 감지기 A와 B를 이용하여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는 혼합 기체가 있는데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는 그것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다. 자, 이때 A와 B는 모두 진동자에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처리돼 있어. A 감지기엔 또 진동자, B 감지기에도 진동자가 있는데 다 알코올만 달라붙어. A와 B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파수가 감소하다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그 말은 질량이 늘 만큼 늘다가 이제 더 이상 늘지 않는 상태가 돼서 일정한 주파수를 유지한 거야. 1번 선지. A의 진동자에 있는 앞전체 고유 주파수를 적절한 겁니다.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 미리 측정해 놓으면 혼합 기체에서 알코올의 농도를 알 수 있게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 것이 있긴 한데, 자, 봅시다. 어, A라는 알코올 감지기가 있는데, 이 감지기가 알코올 농도가 얼마가 됐을 때 얼마 정도 감소하는지 우리가 미리 모르잖아. 그러니까 미리 측정해 놓는 거야. 알코올만 들어있는 데서 알코올의 농도가 그럴 때 주파수가 그래서 알코올의 농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일 때, 10일 때, 15일 때 주파수는 뭐 60에서 뭐 50, 뭐 40 정도로 측정이 됐다 칩시다. 이걸 미리 측정해 놨어. 예를 들어서 이해됐죠? 그리고 측정해 놨고 그럼 혼합기체에서 알코올의 농도를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느냐? 근데 봐봐. 자, 혼합기체에는 알코올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 있어요. 뭐 이산화탄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해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혼합기체 안에. 여기에서 A로 측정했더니 주파수가 예를 들어서 50으로 측정됐다고 칩시다. 자, 농도라기보단 질량이라고 할까요? 뭐 질량이 뭐 5 정도 들었을 때 이렇게 되고 10 정도 들었을 때 이렇게 15 정도 이렇게 5라는 기체량이 붙었을 때 60으로 나타나고 10이라는 게 붙었을 때 50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붙었을 땐 예를 들어서 70이라고 쳐보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봐봐 딱 쟀더니 주파수가 50인겨 50인겨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알코올의 양이 50을 딱 봤더니 알코올의 양이 10인 건 알 수 있지. 10인 건 알 수 있지. 그럼 이 혼합기체에서의 농도를 알 수 있을까? 알 수가 없는 게 혼합기체 안에 기체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 왜냐면 이 10은 10인데 100 중에 이 전체가 100인데 그 중에 10인지 1000 중에 10인지 만 중에 10인지에 따라 농도가 달라지잖아.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여기까지 맞거든? 측정해 놓으면 나중에 여기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50의 주파수를 확인했어. 알코올만 달라붙었을 테니까. 아, 50은 이 기체 안에 10 정도 들어있나 보다라고 측정했다 칩시다. 판단했다 칩시다. 그렇다 해도 비중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농도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면 농도라는 건 전체 중에 그것만의 양을 따져야 되는 거니까. 우리 지금 여자의 농도라니까 좀 이상하다. 저도 좀 여성스럽긴 하지만 여자의 성별 또는 여자의 비중이 어떻게 돼? 우리 3명 중에 2명이잖아. 2명인 건 알고 있지. 근데 여기 수영이 오면 3명이잖아. 3명, 2명일 때랑 3명일 때랑 비중이 어떤지는 판단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명 중에 2명인지 4명 중에 3명인지에 따라 2명 중에 2명의 비중이 훨씬 크죠.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2명 중에 2명이냐, 4명 중에 2명이냐. 그런 여자의 비중이 얘는 낮고 얘는 크잖아. 농도도 그렇게 따지는 거죠, 원래. 그래서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야. 여기까지 했지. 2번 선지까지만 설명하면 돼. 2번이 답이지, 그치? 자, 2번 봐봐. B에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은, 자, B야.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은 후 진동자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이때 주파수 자 여기 봐야 돼. 주때 주파수의 값은 알코올만 달라붙었을 때. 자,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B라는 애가 있는데 알코올은
예를 들어서 10이 붙었어. 여기도 알코올은 10이 붙었어. 자, 알코올이 붙은 상태에서 더 이상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했잖아. 알코올만 붙고 일정하게 유지될 때와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그 알코올이 붙은 다음에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었어. 이 경우는 어떤 경우? 플러스 알파라는 기체가 더 붙은 거야. 그러면 질량이 더 늘어 안 늘어? 이 경우. 이 경우보다 질량이 더 늘지. 질량이 높아지면 주파수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얘를 비교해 볼 때. 얘도 감소하지만 얘는 조금 감소한다면 얘는 더 많이 감소하겠지. 이때 측정되는 주파수 값은 더 낮겠지. 이거 내가 우리가 이게 머리가 좋다 나쁘다 떠나서 조건이 뭘 그린 거야? 아, B라는 애가 있는데 똑같이 알코올은 동일한 양이 붙어 있어. 근데 하나는 다른 기체가 또 붙어. 그럼 얘의 질량은 늘어나잖아. 이 경우가 더 주파수가 낮게 측정되겠지?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답은 그래서 2번. 이게 되게 복잡하거나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차분하게 따라가 주면 머릿속으로 좀 그려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 이해가 돼요, 이거? 오케이. 16번. 이거 내가 같이 읽어준다고 그랬었나? 아닌가? 아니구나. 그때 이걸 같이 읽어줬었구나. 자, 봅시다. 이번엔 주제통합 질문인데 여기는 어떻게 풀었니? 다 읽고 풀었니? 오, 찍었는데 찍은 거는 별표 쳐놔서 좀 체크를 좀 해줘. 왜냐면 그런 거 질문해야 돼. 넌 어떻게 됐어? 아우, 가슴 아파. 두 개? 찍었는데 둘 다 맞췄어? 최종적으로는 찍어야 될 수도 있죠. 우리가. 근데 뭐에 기반해서 그냥 둘 다 그냥 5번으로 찍은 거야? 무작정? 어떤 거 확인 안 하고? 훌륭한데? 잠깐만. 자, 이게 이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짜증나는 문제야. 이 문제가. 왜냐면 이게 유형원의 경우, 그 다음에 정약용의 경우 기억에 대해서는 찬성하냐 반대하냐, 반대하냐 찬성하냐 이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따져야 되기 때문에 찾아가지고 막 따져야 되는 거야. 이게 OX가 내가 맞는 게 아니라 대충 쓴 거야. OX 나도 이걸 외우진 못해. 그래서 이걸 찾아가지고 푸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짜증이 나고 어려워. 그럼 이걸 뭐냐? 유형과 정약용 나지문 읽을 때 봐야 되는 거야. 잠깐만. 16번은 가나 둘 다 관련된 문제고 14번은 기억부터 디귿이 어디 있어요? 기억, 디귿, 니은 이렇게 있네요. 비중이 그래도 니은 디귿이 좀 더 많지. 1년의 계역론은 또 어디야? 여기 있네. 이거는 지금 가랑 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가 훨씬 더 문제 비중이 높아. 그럼 가를 먼저 아니, 시간이 충분하면 둘 다 읽고 문제 풀어도 돼. 둘 다 문제 푸는데 한 번에 다 읽고 풀면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푸는 게 좀 더 불편하니까 가 먼저 읽고 골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건데지. 근데 지금 보니까 나가 좀 더 문제 관련된 비중이 높지. 나를 먼저 읽는 것도 나쁘지 않지. 가는 일부 한 단락 정도만 읽어주고 나를 쫙 다 읽어주고 나와 관련된 선지를 일단 섞어보는 거야. 문제를 골라서. 이해됐니? 이게 시간이 부족할 때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랑 많이 관련돼 있지? 그런 거 따져보죠. 이해됐지? 지금 이 부분을 두 개를 찍었다라는 건 나를 거의 잘 못 읽었을지 모르겠네. 한 몇 분 걸렸어? 또 읽고. 근데 그거 잘 봐야 돼. 실전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평소는 그래도 되는데, 실전에서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시간을 지나치게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전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내가
똑같은 독서 지문에서도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거 있지. 그걸 먼저 잡아서 거기를 먼저 읽고 푸는 거고, 그 다음에 독서보다 문학이 괜찮다면 문학을 먼저 푸는 거고, 거기다 화작이 괜찮다면 화작 먼저 푸는 거고, 언어가 괜찮다면 언어 먼저 푸는 거고. 그래서 실전은 어떻게 푸냐면 1번부터 45번까지 순서대로 푸는 수도 있지만, 그때도 얘기했지만 쉽고 편하게 빨리 풀 수 있는 거 위주로 먼저 푸는 게 우리한테 좋다. 수영이 집에서 나가야 되나? 집에는 전 안 해봤지. 어, 먼저 뭐가? 영어 숙제? 오늘은 수업 언제 있어? 그리고 3시? 1시 반에 시작해. 딱 되네. 일부러 그렇게 맞춰줄까? 어. 자, 여기 가에 1달락만 하나 읽고, 원래는 순차적으로 다 읽을 건데, 그리고 나지문으로 먼저 들어가 볼게. 문제를 먼저 풀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 가에 1달락.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분제는 신분을 양인과 천으로 나눈 양천제. 왜 양천제인지 알겠지, 이름이? 양인의 양, 천인의 천. 따가지고 양천제. 자,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에는 신분제가 양천제였다. 자, 양인은 뭐냐?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세금의 의무를 져야 됐어. 납세는 세금 내는 거고요. 군역은 뭐죠? 군대 가는 겁니다. 너네는 군역이 없지? 선생님은 군역이 있었어. 저 같은 사람은 군대 끌고 갔다고 이렇게 말을 너네들이랑 팔목 두께 별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 천이는 자 이번엔 그 말은 반대겠죠. 천이는 과거 응시 못하고 세금에 이런 것들은 없겠지.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노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천역. 천역은 비천한 일, 천한 일. 네, 누가 안 온다고 했다는데 오늘. 안 온다 그랬대? 네. 무슨 일? 보강이 아니라 수업인데. 예, 보충 선생님 엄마가 알고 계시는데 수업은 알고 계시는데. 근데 애가 안 간다고 아이가 안 간다고 했다고 뭐지? 자다 일어나 네, 알겠어요. 오늘 학교에서 보긴 했어? 아까 집갈 봤어. 아까 봤어? 지금 잘 갔나 보네. 신나서. 잤는데 늦게 일어났으니까 아예 오기 싫어가지고 째는 거구나. 자, 관료 집단을 뜻하던 양반. 관료라는 건 공무원을 관료라고 합니다. 관리. 벼슬아치, 관료. 관료 집단을 뜻하던 양반이 원래는 그랬대요. 16세기 이후 세습적으로, 세습이 뭐죠? 대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세습은 대를 이어받는 거죠.
양반이라는 것이 신분으로 굳어졌어요. 원래는 관료 집단이지 신분이 아니었어. 근데 신분이 되고 말았어. 군역 면제의 차별적 특혜. 이해되니? 양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신분은 아니고 집단이었는데 신분으로 굳어졌어. 군역을 이제 안 해. 군역을 안 해. 군역이 면제되는 거지 납세가 면제된 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에 따라 양인은 사회적으로 양반, 중인, 상민 우리가 흔히 상민을 평민이라고 얘기하죠. 로 나눠갑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규정된 신분은 양인과 천인인데, 천인인데, 16세기 후반에 들어서 양인이 좀 더 세분화돼서 사회적으로는 양반과 중인, 상인 세 가지로 나눠졌고, 이러한 법적 사회적 신분제는 갑오개혁으로 철폐되기 이전까지 조선 사회의 근간이 되었다. 이렇게 됐죠? 요게 여기 잘 보시면 2번 선지 있죠. 반포요 갑오개혁까지 조선의 법적 신분제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왜 여기 이렇게 법적과 사회적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사회적은 여기, 법적은 여기. 법적 신분제는 뭐야? 양천제. 사회적인 건 양반, 중인, 상인, 천인. 이렇게 네 가지. 그렇게 정리해 준 거야, 맨 마지막 문장이. 내용 파악되니, 그렇게? 전혀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겠지만, 정보 확인하는 거야. 이해도 이해보다. 음? 법적 신분엔 두 개의 신분, 양인과 천인밖에 없었다는 거 적절하죠? 그게 적절한 겁니다. 법적인 신분제는 그래요. 물론 더 읽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나 일일이 찾아가서 확인해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그건 나중에 찾죠. 나지문 한번 가볼까요? 경국대전 체제에서 양인은 관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인에는 누구누구 있었어? 사회적으로는 양반, 중인, 상인이 있었지. 상민. 관련했을 때는 능력주의가 일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반 이외의 신분에서는 관료가 되기 어렵다. 과거 시험 못 봤다는 거야. 양인은 누구나 과거를 볼 수 있게 했다고 그랬잖아, 아까. 그런데 양인의 사회적 신분엔 세 가지가 있었잖아. 양반, 중인, 상민. 이 중에 실제로 관료가 될 수 있었던 건 얘야. 누구나 과거를 응시해서 관료가 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얘네들은 보기 어렵다는 거지. 이러한 상황에서 17세기 유형원은 단계 수록을 통해 19세기 정약용은 경세 유표 등을 통해 뭐예요?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일련의 개혁. 뭘 개혁하는 거겠어? 이러한 상황 뭐가 문제야? 얘네들은 실제로 관료가 될 수 없는 문제 상황을 개혁하고자 하는 건 당연히 뭐겠어? 유영원이나 정약용은 앞으로 내용이 전개될 걸 미리 예상하는 거야. 일단락에서. 개혁론을 얘기할 거 아니야. 이것을 뜯어 고치는 걸로 나오겠지. 근데 뜯어 고칠 때 관료로 뭘 기반으로 뽑는다? 도덕적 능력치. 도덕적 능력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갖춘 사람은 양반이든 중인이든 상민이든 다 뭘로 뽑을 수 있어야 돼? 관료로 뽑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개혁이겠지. 개혁은 고치는 거잖아. 단어의 뜻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온다? 유형원과 정형이. 그게 몇 번 문제로 나온 거야, 거기? 보기 박스 있는?
15번 문제로 나오고. 이해되죠? 가볼까요? 유형원은 이번의 생각은 국가 공동체, 나라를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운영하고 성리학 주자 구성원도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 국가의 건설이었다. 신문 세습을 비판했습니다. 대대로 신분이 걸쳐 내려가는 걸 비판했어요. 그는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로 살아야 하는 것이 천하의 도리 어긋난다. 신문제 비판. 노비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아직 밑줄은 안 칠게요. 아울러 또한 비도덕적 직업이라고 생각한 강대와 같은 직업군은 산업공상이 당시의 신분제였습니다. 보통 얘기하는 선비, 노부, 공인, 상업, 상인. 예, 타민으로 편차, 노비제를 폐지하고 노비제를 폐지했다는 건 천인을 폐지하는 거랑 거의 같아. 노비 없어요. 다 통합해서 이번에 뭐해? 네 개의 신분으로 편성하자. 다 털고 노비 털고. 그는 과거제 대신 공거제라는 걸 통해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으로 선발하고 누가 추천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단계의 교육을 한 후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하여 관리로 임명해야 한다. 이게 공거제. 야, 여기 봐봐.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 눈으로 살짝 봤더니 아, 도덕적 능력지. 신분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뛰어난 자. 자, 그러면 도덕을 기준으로 관료를 선발하고 그렇죠? 그래서 뽑는 거야. 관료를 임명하는 거야, 선발해서. 자, 지방에도 관료 선발 인원을 적절히 분배하면 향촌 사회, 향촌이라는 건 이런 역사적인 지문에서 지방이야, 지방. 서울이 아닌 사회의 풍속도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 것이다. 이렇게 됐지? 자, 정혁을 읽을 건데 정혁을 읽으면서 아까 유영원 읽었던 내용이랑 좀 매치되는 부분이니까 연,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면 올라가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내려옵니다. 보세요. 자, 신분제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3인이 뒤섞여 사는 거. 3인 누구였냐면 아까 눈으로 한번 보죠. 산업공상 3인입니다. 이 뒤섞여 사는 것은 교화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보고 산업공상별로 구분하여 거주하는 행정구역의 개편을 구성했다. 차이를 부각해 작아봐. 산업공상의 3인 편성은 유영원도 그랬어. 대신 이 사람은 선비는 선비가 사는 지역, 농부는 농비가 사는 지역으로 구분하자라고 얘기하진 않았어. 네, 정약용은 그걸 사는 지역도 거주지도 구분하자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고등학생 사는 지역과 선생이 사는 지역을 분리하자는 얘기야. 예를 든다면 3인에 따라 행정구역을 명칭했고 3인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뒤섞여 사는 걸 부정한 거예요. 구분하다. 또 이에 맞춰 사 집단을 재편하고자 했다. 선비 집단을 재편성하려고 했습니다. 오케이. 도덕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 추천으로 선발해요. 오, 비슷해. 봐봐. 도덕적 능력에 따라 추천으로 선발해. 여기도 선발해. 이해됐지? 항상 이렇게 매칭 시켜보는 거야. 차이를 부각해. 자, 선사라는 걸 선발한대. 예비 관료래. 여기는 선사라는 걸 선발하진 않습니다. 그쵸? 선사라는 걸 뽑고 예비 관료예요. 일정한 교육을 하는 거. 여러 단계의 교육. 일정한 교육. 그 차이가 있어. 비슷하게 보이지?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 관료 선발. 얘는 테스트를 해. 얘는 어때? 최선의 학식을 확인하여 시험은 안 봐. 유영어는. 시험이라는 말이 없어. 이해됐죠?
얘는 시험을 해서 선발해. 자, 그럼 더 가봅시다.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예비 선발할 때 하도록 했지만 농민과 상공인에도 상인과 공인, 상인과 공인에게도 선사의 선발 인원을 배정하는 등 그래서 사 선사를 선발할 때 사거지주에서 사에서도 뽑고 농의에서도 뽑고 상과 공에서도 다 뽑아. 대신 인원 비중은 여기가 가장 높고 하는 등 농민과 노비 이외의 사집단으로 노비 이외에서 사집단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자, 농민과 상공인에게서. 자, 근데 노비는 돼, 안 돼? 노비는 사집단 안 돼. 제한을 둔 거야. 자, 여기 사집단 재편이었지. 재편의 내용이 이건 거야, 지금. 원래 그전에는 양반만이 양반 사집단을 구성했는데 정약용은 이걸 얘기하면서 선사 선발이라고 해가지고 선사를 선발할 때 양반에서만 뽑지 말고 여기서도 뽑자. 여기서도 뽑자. 선사를 선발하자. 그러다 보면 관리를 뽑힐 때 여기서도 뽑힐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되는 거 걔네들이? 사 집단이 되는 거지. 사집. 이해 안 돼? 아니 괜찮아. 얘기해줘. 자, 노비제에 대해서는 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자, 노비제는 찬성했습니다. 차이점. 얘는 노비제요? 폐지했죠. 이해됩니까? 얘는 산업공상은 노비 포함해서 산업공상으로 나누는 거였어요. 그치?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봐야 돼. 산업공사 3인으로 편성하고 여기도 잘 봐야 돼. 이 차이를 봐. 도덕적 능력을 추천하러 선발할 때 어디에서 선발하는 거야? 여기에서 선발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공고제라는 것 통해서. 이해가 될까요? 아우 졸려. 선이 급 지금 좀 참았어. 도덕적 능력주의와 관련하여 두 사람은 모두 사회 지배층으로서의 사를 사회 지배층이라고 봤어요. 유형은 다스리는 자인 사와 다스림을 받는 민. 자, 사를 다스리는 자라고 얘기해요. 다스림을 받는 건 민입니다. 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민인 거죠. 그지 알죠? 분명히 하는 것이 천하의 이치라고 보고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 사를 구성하려고 했어. 유형은 정약용 도는 뭐야? 또한 또한 양반의 세습을 비판하고 여기 봐봐 세습 비판했죠? 유형은 세습 비판했습니다. 정약용도 세습 비판했어요. 도덕적 능력에 따라 사회 지배층을 재편성하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그 말은 뭐야? 유형원도 도니까 사회 지배층 재편하는 거. 자, 사회 지배층 뭐였지? 사였습니다. 사. 또한 두 사람은 사회 전체와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해 사집단의 정치 권력, 경제력 등을 집중시키려 했고 사집단이 지배층이니까 다스리는 자니까 이걸 집중시킨 거야. 농민이나 공인, 상인한텐 이걸 집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은 차이를 엄격히 유지하고자 했다. 둘 다 사회지배층을 재구성하려고 했다. 어떻게? 도덕적으로. 내용 많이 어렵지? 자, 가볼게. 13번은 둘 다 맞췄어요? 찍었네. 13번 잘 봐. 어떻게 잘 찍었지? 자, 유형원, 정약용, 유형원, 정약용. 자,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여기 봐봐.
유형과 정형 모두 시험으로 도덕적 능력이 우수한 일을 선발한다는데 본문을 다시 살펴보세요. 접어서 보면 안 돼. 눈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 여기 구절 비슷한 단어가 들어있는 데를 봐봐. 선발. 유형원 쪽에 선발. 정형 쪽에 선발. 거기 뭐래? 추천으로 선발한다고 나오지. 맞아, 안 맞아? 그치. 추천으로 선발. 정형도 어떻게 돼 있어? 선사를 뽑을 때 추천으로 선사를 선발. 그리고 교육. 그지? 그러면 교육 전에 선발할 때는 다 추천으로 선발합니다. 시험이 틀렸어요, 둘 다. 하고. 원래 나머지도 봐야 돼. 아까 비도덕적인 광대 같은 직업군은 없애려고 했었지. 1번 선제 그래 적절한 거. 나머지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 14번 맞췄어? 14번 가볼게. 기억은 우리가 아직 안 봤고 니은은 뭐죠? 니은은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는 거고 디귿은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인 사를 구성하고자 했어. 기억은 부분적으로 읽어봅시다. 기억은 기억만 읽지 말고요. 그 문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보죠. 당시 양반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중과 족보의 편입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했다. 이것만 보면 잘 몰라. 그 앞문장부터 읽어봐봐. 바로 앞문장. 유학 직역의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그것이 곧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 유학 직역을 획득한 데다가 또 뭐가 필요해? 뒤에 나오는 다양한 조건, 기억에 나오는 다양한 조건을 획득해야만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억 이해되죠? 이게 서윤이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너희들만의 문제는 아니야. 이 수능 정시로 내신에서 바꿔서 수능 정시를 국어에서 방에서 수능에 올인하고자 할 때 애들이 가장 걸리적거려하는 걸 당연히 뭐야? 특수야, 특수. 왜냐면 애들이 거부감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지금 릴스나 쇼츠만 보는데 누가 긴 영상 봐, 안 봐? 안 봐. 10분짜리 영상도 제대로 봐줘, 안 봐줘? 안 봐줘. 이해되니? 요즘은 그 챗GPT 이런 데다가 뭐 구글의 뭐 제미나이 뭐 챗GPT 뭐 그런 데다가 그 유튜브 주소 딱 쳐가지고 넣고 동영상 내용 막 2시간짜리 넣어놓고 요약해달래잖아? 10초, 20초 만에 요약 다 나와. 그걸 일일이 2시간 동안 보고 있을 이유가 없어. 나오면서 뭐래? 자기가 쓴 대목이 스크립트상 어느 시간대에 나오는 대목인지도 다 정리되고 나와. 미치는 거야. 점점 우리는 외울 필요가 없는 세계에서 사는 거지. 그리고 정보 검색하는 것도 일일이 다 안 읽어도 돼. 책도 뭐해? 요약하는 거 되게 잘하거든. 이렇게 두꺼운 책도 자료 넣고 요약해달라고 하면 그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누가 이런 글 읽냐고. 근데 국어에서는 자꾸 요구하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당연히 그 어휘력, 단어, 실력 좋으면 너무 좋거든. 글 읽는 거 좋아하면 너무 좋고 근데 대다수 애들 글 읽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근데 이거는 좀 생각해. 이해하는 게 궁극적인 자기 읽기 실력을 높여주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럼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에 미치지 못해도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르는 단어들, 어려운 단어들이 있지만 아예 생판 모르는 단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그 어려운 어휘들이 있을 때 읽다 보면 귀찮은 거지. 혹은 읽다가 포기하게 되고. 우리 지금 이 기억 부분은 안 읽었지만
여기서부터는 읽었어. 아, 그럼 뭐 얘기하는 거야, 기억은? 아, 선비.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유학직역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거 외에도 필요한 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문제 풀로 들어가는 거야. 니은과 디귿은 읽었으니까 거기서 찾으면 되고. 기억은 경제적인 영향으로 신분 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신분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양반층의 노력이고 되게 신분 상승 현상은 양반이 아닌 애들이 양반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거거든요. 상민층이 호적상 유학이라는 직역은 군역 면제니까 되고자 하는 건데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층이 유학 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이고 그래서 양반이 되고 싶은데 그것 땄다고 해서 양반이 되진 않아. 뭐가 문제야? 이거를 갖춰야지만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해 줬어. 이해됐지? 그러면 이런 현상인 건 맞지? 경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근데 신분의 정체성, 야, 그 유학 직역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다 양반으로 편입시키면 양반층이 너무 전통성이 떨어지잖아. 기존의 양반은 그렇게 양반이 아닌 아이들이 양반 되는 걸 바랬겠어, 안 바랬겠어? 안 바랬겠지. 그렇다면 기존의 양반이 신분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지. 막으려고. 야, 유학 직역만 가지고는 안 돼. 다른 조건도 획득해서 와. 이런 얘기. 자, 니은은 이러한 양반층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니은 볼까?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는 것. 이것과 지금 이 기억의 이 내용은 관련성이 떨어져.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자, 잠깐 쉬었다 할게. 얘를 신경 썼더니 이제 이렇게 쉬었다 합시다. 응, 응, 됐다. 뭔가? 너무 괜찮아.
내일 뭐 봐? 시험? 지은이를 걱정하면서 계속 얘 앉아있고 자꾸 하면서 그랬더니 네가 십 시간 얼마 안 남아서 마저 할게. 하고 14번에서 그래서 호적상 유학직의 증가하는 상황까지 맞는데 양반 집단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양반이 스스로 한 노력이냐, 양반의 노력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없어, 기억의 경우. 그런 조건이 필요했다는 거야. 이런 유학, 유교, 양반을 인정받기 위해선. 3번, 양반 유학 지원은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억제하는 장치. 여기까지 맞지? 디귿은 능력주의를 통해 인재 등용에 신분의 벽을 두지 않으려는 방안. 디귿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인 사를 구성하려고 했어. 그죠? 꼭 선비계층만이 아니라 농민, 공인, 상인, 그지? 에서도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사를 구성하려고 했으니까 3번이 답이네.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자, 이게 문제네. 15번. 아래는 농공상이 힘써이라고 위로는 사가 효도하고 공경하는 도덕적인 겁니다. 효도하고 공경하는 거. 이는 나라의 기풍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다. 나라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기틀이 서는 것. 이거를 둘 다 중시했습니다. 봐봐. 도, 도덕 국가 체계를 추구했거든. 그러려면 누가 잘 돼야 돼? 사계층이 도덕적이어야 된다고. 이해됐니? 이거는 둘 다 주장할 만한, 동의할 만한 부분이에요. 기억은 유형원이나 정약용이나. 또 봅시다. 산업공상 누구나 인의를 실천한다면 비록 농부의 자식이 관직에 나아가더라도 지나친 일이 아닐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인의의 실천이 뭐예요? 도덕입니다. 도덕이란 말 대신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다 관료가 될 수 있다라고 둘 다 주장했지. 선발했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야 이거 둘 다 이렇게 기억력이 동의되면 답 나오는 거 아니냐 혹시? 아직 없니? 아직 없어. 디귿 봅시다. 박행. 도덕적인 행동으로 인재를 판정하면 천하가 다투어 이에 힘쓸 것이니 나라 안의 모든 이에게 존귀하게 될 기회. 자, 존귀하게 될 기회는 바로 관료가 될 기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자, 모든 사람이 관료가 될 수 있다. 정약용, 유영은 어때? 맞아요? 정약용은 정약용은 뭐라 그랬냐면 노비제를 찬성했습니다. 노비 중에서는 관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유영은은 노비제를 폐지했죠. 폐지하고 산업공상으로 구성하자 그랬잖아. 산업공상 중에서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 선발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관리가 될 수 있어. 근데 정약용은 노비제를 주장했기 때문에 정약용의 경우는 디귿이 이것에 동의하지 않겠지. 그럼 답 나옵니까? 혹시 1번은 모르겠고 2번은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은 동의하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됐고 5번 5번 답이네요. 기억에 동의하고 디귿엔 동의하지 않는 거. 그죠? 리을만 봅시다. 양반과 상민의 구분은 엄연하니 그 경계를 넘지 않아야 상하이 의견으로 나가고 편. 야, 이 말이 적절하다고 쳐봐. 그러면 경계를 넘지 않아야 된다면 상민은 양반이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뜻이지. 근데 여기서는 다 뭐 했어? 유형원과 정혜원 둘 다. 그지? 이게 분명한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어? 잠깐만. 아니지. 동그라미가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그라미 잘못했어. 구분이 엄연하니 넘지 않아야 돼. 넘지 않는다면 상민은 양반이 될 수 없어야 되지. 근데 여기에서는 양반이 아닌 계층에서도 관리가 될 수 있어야 됐잖아. 사계층에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둘 다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두 명 다. 이해됐죠? 오케이. 이것도 잘 봐봐. 어, 유토피아 5번 선지인데 이건 찍었다고 보는데 자, 노동계급과 학자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한 것은 계급 간 차이가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보기 박스는 잠깐 봅시다. 위에 보시면요. 노동계급도 학자계급으로 승격될 수 있다. 자, 승격이란 단어가 뭘까요? 승격. 단지 이동이나 옮겨가는 게 아니라 승격은요. 레벨이 올라가는 거. 너 야구나 축구 좋아하니? 아, 이런 사람들. 너네 그 축구에 1부 리그, 2부 리그 뭐 이런 있다는 건 들어본 적 있니? 2부 리그에 뛰던 팀들이 거기서 우승하거나 하면 1부 리그로 승격됩니다. 알고 있어요? 승격이 그거예요. 뭐 승격이라는 말이 있으려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니, 은혜인지? 근데 5번 선지는 뭐래? 차등이 없음을 전제한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5번. 잘했어. 12번은 골라서 풀어야 되나? 골라서. 이런 게 이제 이해를 안 해도 이런 거 찾는 거야. 속대전 규정 찾고 속량된 사람은 납세 의무를 지게 됐는지. 속대전, 속량 어딨니? 속대전 여기 있다. 노비는 속량과 도망의 방식으로 신분의 억에서 벗어났어. 근데 속대전에선 속량할 수 있는 값을 정해서 속량을 제도화했다. 그러면 노비에서 벗어나 뭐가 되는 거야? 양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노비제 유지보다 그들을 양인 납세자로 전하는 것이 유리했다. 무슨 얘기? 노비는 세금을 안 내도 됐잖아. 양인이 되면 뭐 해야 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송년회 사람은 납세 의무를 졌다. 맞는 말이야. 납세는 세금을 낸다는 뜻이야. 요거 적절, 요거 적절. 조선의기 양반 중엔 노비를 양인 신분으로 풀어주고 후기입니다. 노비를 양인 신분으로 풀어주고 금전적 이익을 얻은 이들이 있었다. 어디 있니? 조선 후기. 조선 후기. 몰락한 양반들은 노비 유지 어렵기 때문에 몸값을 받고 속량해주는 길을 선택했다. 요게. 양반이 돈을 대신 노비들한테 받고 노비에서 풀어줬대. 3번 선지도 그럼 맞죠? 말을 살짝 바꿔서 쓴 것뿐입니다. 4번 선지. 조선 후기 유학의 증가 현상은 경국대전의 신분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 이게 작동하지 않는 거야?
여기 보면 이미 여기에서 갑오 개혁이 철폐되기까지는 법적 사회적 신분제가 뿌리가 됐대. 그러니까 경국대 기본적 여기서 신분제는 양천제야. 유학의 증가 현상 모르겠으면 확인해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 근데 이게 이런 거였지만 온전하게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이런 신분 체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유학이라고 하는 직역을 얻고 싶어 했던 거지. 답은 4번. 만약에 4번이 판단이 안 되잖아? 바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5번을 보는 거야. 바로 찾아지네. 이해됐지? 이거 좀 전에 읽었던 부분입니다. 만약 답 4번.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습니다. 이해됐지? 자, 뒤로 넘기면 한 지문 하나 남았네요. 요거 독서 이론 부분이니까 여기는 안 해도 되겠지? 이건 어렵지 않은 부분. 공포 소구. 어휘를 틀렸네. 이것도 혹시 찍었니? 찍은 건 아니지. 6번 문제, 5번 문제를 틀렸네. 5번도 잘 봐봐. 야, 이게 소구라는 게 뭐냐면, appeal. 어떻게 쓰지? 영어? 어, 이거네? appeal이니. 우리 다 몰라요. 뭐, 어필을 이렇게 소구라는 말로 이렇게 썼는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거는 단순한 내용 일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제니스, 레벤달, 위티 이런 거 보면 학자 이름이 나오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은 학자, 초기형을 대표하는 제니스, 그다음에 레벤달, 그다음에 또 없니? 위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화면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세 명을 각각 찾아가서 일일이 확인해 주면 되는 거죠. 읽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다 읽고 풀었니? 네 기억에? 다 읽고 푸는 게 나쁘진 않아. 단락은 좀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는 게 좀 좋고 틀렸으면 몇 번 선택했어? 3번 선택했어? 그럼 3번에서 답 선택하고 4번은 안 내려갔나? 3번 봅시다. 레벤달은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가 나타나려면 공포 통제 반응보다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해야 된다. 그러면 공포 통제 반응과 위험 통제 반응을 한번 찾아봐봐. 레벤달 여기 있고 공포 통제 반응. 자, 공포 통제 반응이 여기 있고요. 위험 통제 반응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후자가 작동하면 공포 속의 권고를 따른대. 설득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하지만 전자가 작동하면 오히려 그 속에 나는 위험을 무시한대. 효과가 없다는 얘기야. 공포 소구가. 이해되죠? 이해됐지? 그래서 적절한 거. 이거 잘못 읽었나 봐. 이때 보다를 빼놓고 공포 소구가 제대로 원하는 대로 반응을 하려면 여기 나왔듯이 후자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할 때 권고를 따른다. 됐지? 그 공익 광고 중에 담배 광고하는 거 본 적 있니? 요즘 진짜 무서운 광고 있다고 나오는데 전자담배를 빨리 끊으라고 막 광고 나오던데. 아빠가 애가 뭐 운동 시합하나? 그런데 전자담배 창문 열고 차에 앉아서 피면서 기다리고 있어. 근데 전자담배 피고 내뱉었는데 거기에 기체를 되게 짜글짜글짜글하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어떤 것으로 막 표현한 다음에 걔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애가 차에 타. 근데 애가 숨을 들이마시는데 그게 애 코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그런 거 보면 한때 흡연했던 사람으로서 저 같으면 광고, 저거 금연 광고다 싶으면 딴 데 들어. 안 봅니다. 안 봐요.
뭐 때문에? 나한텐 이 반응이 아니라 이것부터 먼저. 보기 싫어서. 다음 봐봐. 위티는 수용자가 공포 소구에 담긴 위험을 느끼지 않아야 권고에 따른대. 자, 권고에 따른다라는 걸 어디? 위티 여기 있어. 아, 위티 여기도 있네. 다음과 같은 결론에 자, 위협의 수준이 낮으면 수용자는 그 위협이 자신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느껴 효능감의 수준과 관계없이 공포 소구에 대한 반응이 없어진대. 위협이 된다. 위험이 있다. 그런데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 위협이 없다라고 느끼게 된다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4. 오케이, 4번. 이해됐어? 내 글은 별로 어렵지 않아서 안 읽을 거고요. 11번.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숙제는 22페이지부터 해서 22, 1, 셋, 넷, 28. 28페이지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29. 22부터 29. 수영은 어떡하지?